안녕하세요. 후수퍼파입니다. 전세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갭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전세 대출을 중단하겠다. 언론에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신한은행에서 처음 발표를 했었고 며칠간의 시간차를 두면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지금 다들 비슷한 발표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매수세가 잡히지 않고 있죠. 정확히는 그 수도권 그리고 그 인근 몇몇 지역들의 아파트 매수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텐데 2분기 수도권 거래량은 17만 채까지 급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가계빚은 1900조예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주담대 금리도 올리고 대출 가능 금액도 축소하고 공급 대책도 내놓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 정부도 좀 답답하겠죠? 자, 이 상황에서 8월 25일에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저는 참 이게 좀 비겁한 변명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7월 말부터 정부에서 금융권을 계속 압박하기 시작했죠. 가계부채를 낮추는 것에 협조해라. 대놓고 계속 압박을 했어요. 은행들은 한 달 만에 금리를 22차례나 올렸습니다. 은행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가상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최종금리를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제2금융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정부가 은행을 계속 압박해서 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현재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요, 이 시중은행보다 제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더 싸졌거든. 사실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중은행보다 제2금융권이 주담대 최저금리가 낮아요. 게다가 제2금융권은 DSR도 50%죠. 담보대출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건 정부가 은행들을 압박하고 그래서 은행들은 가상금리를 계속 올려왔고 그래도 아파트 가격과 가계대출은 잡히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이건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은행 너네들 좀 너무 쉽게 가고 있는 것 같아. 이제 금융위원회나 금강원 이제 고위공직자분들이 이제 와서 지금 이런 멘트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한 게 이게 지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은행들이 이제 눈치에 눈치를 보다가 급기야는 일부 전세대출 상품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은행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임대인이 바뀌면 전세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그런 케이스죠. 임차인에게 전세 잔금을 받아서 그걸로 본인의 매수 잔금을 치르는 경우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갭 투자 유형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차인의 전세잔금을 활용해서 주택에 있는 선순위 대출을 갚는 상황. 원래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그 선순위 근저당을 갚는 조건, 이 조건으로는 여태까지 은행에서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었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안 해주겠다. 모든 전세대출이 무조건 중단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몇몇 케이스에서 안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모두 다 매수인의 갭 투자, 임대인의 어떤 자금 흐름, 이것과 관련이 있는 대출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정부 마음에 쏙 들 만한 그런 방법을 하나 꺼내온 거죠. 주택 거래량과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큰 요소 중 하나가 전세입니다. 정확히는 전세 수요와 전세 시세, 이 두 가지가 이제 주택 가격을 많이 밀어올리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치르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임대인의 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안 해주겠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시작했고요. 우리은행도 9월 2일부터 전세대출 제한을 시작합니다. 국민은행도 곧 뒤따라올 예정이고요.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정부가 어떤 규정을 딱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동시에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대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좀 반강제적이지만 모양새 자체는 어쨌건 자발적이다 보니까 모든 은행들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은행마다 세부적인 내용도 조금씩 좀 달라요. 자, 신한은행에서 먼저 시작했죠.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이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다른 은행에 가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도 가봤더니 얘네들도 이제 눈치를 보면서 똑같이 안 해줘요. 그러면 대출을 해주는 은행만
정부 눈밖에 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다른 은행들도 분위기상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죠. 게다가 올해는 은행 입장에서는 뭐 대출 성수기였어요. 역대 최고 성수기 중 하나였죠. 은행마다 각자 연간 목표액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상반기에 대출 상품을 팔 만큼 팔아가지고 하반기는 뭐 좀 슬슬해도 이제 목표량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이제는 몸을 좀 사리는 거죠. 야, 우리도 좀 살살 가자. 괜히 대출 조금 더 팔아가지고 돈 조금 더 벌겠다고 우리만 튀어서 정부 눈밖에 나지 말고 우리도 적당히 좀 대세를 따라가자. 상반기에 많이 했으니까 잠깐 동안은 좀 살살 가도 돼. 이제 다른 은행들도 이렇게 전세대출 거부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을 봐야 할 텐데 첫 번째가 현장에서의 혼란이에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 계약을 한 시점에는 A가 임대인이었는데 잔금 시점에서는 B가 임대인이야. 그걸 이유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 자, 물론 은행들에서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안내를 좀 해주겠지만 어쨌건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전세 대출이 좀 까다로워지면서 세입자들이 반전세나 월세 쪽으로 약간은 좀 밀리게 되겠죠. 주거비 부담에 대한 부분,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갭 투자를 하는 그런 전세주택도요,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 돈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것이라면 지금 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지 않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쨌건 대출을 받는 것이니까 이제 매월 이자를 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월세를 사는 것보다는 대출 이자 내는 게 싸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세가 점차 사라져 간다면 월세 숫자는 그만큼 조금씩 많아질 테고요. 월세 금액이 좀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수 있겠죠.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전세 대출 이자를 내는 것,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수준으로 변할 것이라고 보고요. 더구나 이 전세제도의 폐해, 사회적인 부작용을 생각하면 이 전세제도는 절대로 임차인을 위한 제도,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번에 은행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저는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어요. 정부 측에서 누군가가 은행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샥 흘린 건지, 아니면 은행이 정부 압박을 받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뭐 전세를 장려하고 전세를 위한 어떤 제도를 만들고, 솔직히 저는 이 최근 몇 년간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들은요, 정부도 공범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전세를 끼인 갭 투자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판이 커지고 대규모 사건 사고들이 생긴 거는 과거 정부들도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 최일선에서 20년 넘게 있었잖아요. 부동산 거래에서 사건 사고 생기는 걸 보면은 죄다 전세예요. 매매 시장에서는 사기꾼들이 활동을 잘 안 합니다. 매매는 잔금과 동시에 뭐가 따라오죠? 등기 이전이 따라오죠. 때문에 서류건 뭐건 처음부터 원리 원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동산 매매의 특징이거든요. 게다가 곧바로 등기 이전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요, 이게 바로 드러납니다. 사기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월세는 요거는 이제 사기꾼 입장에서는 먹을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는 이 사기꾼들이 득식을 거리죠. 전세는 매매보다 사기치기가 훨씬 쉬우면서도 한 건만 성공하면요, 거의 매매 대금에 육박하는 돈을 편취할 수 있습니다. 걸리는 것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사기꾼이 득식을 거리고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수십 채, 수백 채까지 갭 투자를 하고 그걸로 떼돈을 벌 꿈을 꾸고,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거 사달이니 뭐니 아무리 여기다가 좋은 포장을 갖다 붙여도 이 전세제도는 절대로 임차인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업에 종사하면서 누군가 눈에서 피눈물 나게 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은요, 전부 다 전세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서민을 위한 정책이랍시고 정부에서는 이걸 오히려 장려하고 전세를 부추기는 어떤 새로운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한두 채 정도의 단순한 갭 투자를 넘어서 수십 채, 수백 채의 갭 투기가 이게 만연하고 너도 나도 다 전세 끼고 갭 투자하려고 하고 갭 투자할 곳을 찾아서 관광버스 대절해서 한때는 부동산 쇼핑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난 것이고 수백 채씩 말아먹는 빌라왕들이 생겨난 겁니다. 왜? 전세 임차인 구하기 너무 쉬운 나라가 됐거든. 갭 투자하기가 너무 좋은 나라가 됐어요. 결론은 정부도 공범이다. 전세제도는 가만히 놔두면 조금씩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 텐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자꾸 뭔가 전세 살기 쉬운 제도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앞장서서 전세를 부추기는 그런 행동을 정부 차원에서 하지는 말자. 그냥 냅두자. 자, 정부에서 지금 전세대출까지 DSR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DSR을 통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출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같은 요 정책대출, 두 번째는 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전세자금 대출인데 공식적인 논평으로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서 치솟은 가계대출의 총액을 낮추기 위해서 전세대출에도 DSR 도입을 고민 중이라고 해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세 구하기를 지금보다는 조금 어렵게 만들어서 전세 수요를 낮추고 낮아지는 그 전세 수요를 통해서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것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수요를 좀 잠재우는 그런 그림이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멘트는 좀 일부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도 원래는 갚아야 할 부채인 것은 맞기 때문에 그 이자를 내는 것만큼은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부도 좀 건들기 힘든 거예요. 이걸 건드리는 정부는 욕먹기가 진짜로 딱 좋거든요. 아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전세 대출을 받는 것에 정부가 초를 쳐? 이제 이 얘기가 뻔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DSR 규제를 40% 이하로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만큼은 건들지를 못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자꾸 전세에는 뭔가 예외를 주거나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정책은 더 큰 사회적 문제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요. 쉽게 전세 살 수 있는 세상, 그 전세를 활용해서 너무 쉽게 이 갭 투자가 가능해진 세상, 결코 서민들을 위한 세상이나 임차인들을 위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뵐게요. 고맙습니다.